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의 중심지 팔로알토의 미들필드라는 중앙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창업 스토리는 잘 모르고 계셔서 오늘은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테슬라 본사까지 드라이브를 가면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최초 창업자로 알고 계신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테슬라의 창업 스토리 역시 매우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테슬라의 창업 스토리와 현재 재무 상황 그리고 미래 예상 주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초기 창업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바로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고 하는 두 명의 엔지니어이자 연쇄 창업가들이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최초 테슬라를 창업하고 CEO를 맡았던 마틴 에버하드는 1960년생으로 현재 61세이며 일리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YG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이후 네트워크 컴퓨팅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였고 누보 미디아라는 최초의 이북 리더기 회사를 창업하기도 한 연쇄 창업가입니다.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타페닝은 에버하드가 1997년 누보 미디아를 창업할 당시 같이 했던 이북 리더기 사업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들이 창업한 누보 미디아는 2000년에 점스타 TV 가이드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187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2천억 원에 매각되었고 에버하트와 타페닝은 이로 인해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당시 에버하트와 타페닝은 둘 다 여기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와 스탠포드 대학교 근처의 부촌인 우드사이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창업 아이템을 물색하고 있었던 에버하트는 지구 온난화를 경감시키고 미국의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낮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휘발유를 적게 소모하는 자동차는 없을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찾은 한 수제로 만드는 작은 순수 전기차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LA에 위치해 있던 AC 프로펄전이라는 회사입니다. 2001년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로스앤젤레스로 내려가 AC 프로펄전을 찾아갑니다. 이 AC 프로펄전이 오늘날 테슬라를 있게 해준 전기차 회사입니다. 2001년 당시 AC 프로펄전은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회사였습니다. 1992년 설립되었고 다양한 수제로 만든 특이한 자동차들을 한 대, 두 대 소량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에버하드의 눈에 띈 것이 바로 T0라고 하는 고급 전기차였습니다. T0는 1997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4.9초 만에 100km까지 속도를 내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전기로 가는 스포츠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터리였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차량용 배터리 기술이 걸음마당기였기 때문에 납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기 스포츠카를 타보고 신세계를 경험한 후 T0에 완전 빠져있던 에버하드는 기존 배터리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고 50만 불, 하나로 약 6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그리고 AC 프로펄전의 전기 스포츠카 사업을 대량 생산을 하는 체계로 만들어 상업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AC 프로펄전의 CEO였던 톰 게이지는 한 대, 두 대의 차량을 수제로 만들던 작은 기업이었을 뿐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던 T0 차량을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로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에버하드는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에버하드는 미국 고급차 시장을 겨냥해 부자들이 뽐내며 운전할 수 있는 멋지면서도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순식간에 달릴 수 있는 고급 전기차를 만들기로 합니다. 테슬라라는 이름도 에버하드가 가족과 디즈니랜드에 놀러갔다가 생각해낸 이름이었습니다. 2003년 7월 드디어 에버하드와 타페닝의 두 동업자는 테슬라를 창업하고 투자자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시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전기차를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AC 프로펄전에서 T0에 투입된 기술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차량 내부를 만들고 영국의 로터스라는 스포츠카 업체의 세시를 얹어서 새로운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AC 프로펄전에서 T0를 빌려 타고 여기 실리콘밸리에 최고의 벤처 캐피탈들이 모여있는 샌드힐 로드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벤처 투자회사들은 1920년 설립된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동차 기업이었다라고 하며 전기차 사업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즉, 이제까지 이미 많은 신생기업들이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혹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비가 들어가는 자동차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경쟁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이러한 위험한 사업에 돈을 투자해줄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이 당시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몰랐지만 AC 프로펄전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포드 출신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스트라우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재 공학도인 스트라우벨은 당시 전기 비행기를 만드는 헤럴드 로젠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스트라우벨은 자신은 전기 비행기도 좋았지만 리튬이온 전지로 가는 전기차에 특히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헤럴드 로젠은 어느 날 자기의 전기 비행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론 머스크에게 이야기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한 레스토랑에 스트라우벨을 데리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전기 비행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트라우벨이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서 미래에 전기차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자 일론 머스크는 매우 흥분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던 스트라우벨은 이미 예전부터 에버하드와 타페닝이 찾아갔던 AC 프로펄전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스트라우벨은 일론 머스크에게 AC 프로펄전이 만든 멋진 전기 스포츠카 T0를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전기 스포츠카에 완전 빠져버렸고 돈을 대줄 테니 상업용으로 대량 생산하자고 제안했지만 AC 프로펄전 측은 자신이 없었는지 제안을 거절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에버하드와 타페닝이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AC 프로펄전의 CEO 톰 게이지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에버하드에게 알려줍니다. 에버하드는 곧장 다시 LA로 날아가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되고 3일 만에 일론 머스크는 650만 달러, 한화로는 약 75억 원을 최초로 테슬라에 투자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를 AC 프로펄전에 최초로 소개해준 스트라우벨은 테슬라의 7번째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들을 잘 알고 있었던 스트라우벨은 많은 인재들을 테슬라로 데리고 오면서 테슬라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초기 개발 단계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2003년 7월 테슬라를 설립한 이후 새로 조인한 엔지니어들까지 총 18명의 엔지니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여 2005년 1월 27일 드디어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시제품을 선보입니다. 에버하드와 타페닝은 추가로 투자 자금이 필요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9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회사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2006년 5월 테슬라는 직원이 100명가량 되는 회사로 성장하였고, 지금은 EP1, 즉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1으로 알려진 검은색 로드스터가 제작됩니다. 이 검은색 로드스터 EP1은 즉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고 일론 머스크는 1200만 불, 즉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드레이퍼 피셔 저베슨, 벤티지 포인트 등 다른 유명한 벤처 캐피탈 기업들과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투자에 참여하여 4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테슬라는 이즈음부터 2007년 중순에는 테슬라 로드스터를 출시하겠다며 선 예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로드스터를 예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시제품을 만드는 것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에버하드는 전기차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드는 데 큰 난관을 겪게 됩니다. 당시에 전기차 배터리를 태국에서 만들기로 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기술이 좀 떨어지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팀이 태국에 갔는데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공장은커녕 기둥으로 지붕을 받쳐주는 사방에 뚫려있는 콘크리트 바닥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공장에 벽을 세우고 온도 조절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태국 근로자들이 전자장치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 훈련시키고 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배터리 생산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테슬라 로드스터의 바디 패널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전기 모터는 타이완에서 만들었으며 배터리 셀은 중국에서 구매한 후 태국으로 가져와 조립해서 배터리 팩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배터리 팩은 태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운송돼서 영국의 로터스사에서 차체를 제작하고 배터리 팩을 장착한 후 완성된 로드스터를 배에 실어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의 최남단 케이프온을 돌아 캘리포니아로 오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고 인도받는 데까지 거의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의 부품 대금은 미리 지불해야 하지만 제품을 판매해서 받는 수입은 수개월 후에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회사 내의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이때까지 테슬라의 경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버하드가 CEO였기 때문에 그에게 정권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 관련하여 문제가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테슬라의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도 점점 에버하드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제조 경영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발로 이코티라는 투자회사에 현재 테슬라의 생산 상황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발로 이코티는 팀 와킨스라는 컨설턴트를 테슬라에 파견해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테슬라의 공급망을 샅샅이 분석하여 2007년 중순 보고서를 일론 머스크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고 일론 머스크는 경악을 합니다. 당시 테슬라 로드스터의 판매가를 85,000불, 하나로 약 1억 원 정도로 산정하여 예약 구매를 받았는데 실제 왓슨이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로드스터의 제조 비용이 20만 달러, 하나로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되었고 아무리 공장을 풀로 돌려 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17만 달러 이하로 낮추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즉 팔면 팔수록 엄청난 손해가 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테슬라는 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비싼 비용을 주고 부품을 구매하고 있었고 CEO인 에버하드는 이러한 허술하고 체계 없는 운영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을 이사회에는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실상 회사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론 머스크는 결국 이사회를 열어 에버하드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자동차 미디어 협회에서 연설하려고 가는 도중에 기술 담당 사장으로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사실 에버하드는 이미 자신보다 제조업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 CEO로 앉혀달라고 이사회에 부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좌천시키자 큰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몇 달을 못 버티고 퇴사하고 맙니다. 이후에 에버하드는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에버하드와 일론 머스크와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악연이 시작됩니다.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에버하드의 이야기를 듣고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를 내쫓고 자신이 대신 CEO가 되었다며 일론 머스크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에버하드가 2007년 12월 퇴사한 이후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CEO를 영입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고 결국 2008년 10월에 자신이 직접 위기에 처한 테슬라를 구하는데 뛰어들기로 결심하고 CEO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의 매서운 긴축 경영이 시작됩니다. 직원들에게는 작업을 마칠 때까지 책상 아래서 잠을 자고 주말에도 일하라고 연설했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푸시했습니다. 한 직원이 이미 우리 모두가 그동안 전기차를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는 좀 쉬기도 하고 가족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일론 머스크는 파산하면 가족의 얼굴은 원없이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모든 부품의 가격을 숙지하고 더욱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일론 머스크에게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 이미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테슬라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최대 주주이자 CEO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직원은 바로바로 가차없이 해고해버립니다. 문법을 틀리게 쓴 마케팅 직원, 머스크가 생각하기에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도 모두 단칼에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2008년으로 넘어갈 때였는데 이 당시 수많은 헌신적이었던 유능한 테슬라 직원들도 그동안 너무나 번아웃돼서 즉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쳐서 많이 퇴사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과거 5년 동안 테슬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죽어라 일했지만 돌아오는 보상은 적었고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되자 머스크는 더욱더 직원들을 채찍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테슬라 설립 초창기 때에 합류하여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열정을 불사르며 일했던 베르디체프스키도 이때 퇴사하였고 에버하트와 테슬라를 같이 창업한 타페닝도 퇴사합니다. 라이언스라는 유능한 엔지니어도 헌신적으로 배터리팩, 모터, 전력전자, 변속기 등을 포함한 로드스터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섰지만 일론 머스크의 기대치는 더 높았기 때문에 자주 추궁당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스는 이를 잘 견디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나머지 이성을 잃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닥달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라이언스는 일론 머스크가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가 너무 차갑다며 회의실 탁자에 커피를 뱉어버리고 직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제발 일 좀 망치지 말라 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 초기 사업의 1등 공신 중 한 명이었던 라이언스도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추진력은 존경하긴 했지만 회사는 파산 직전으로 가고 있고 비난과 프레셔가 자기에게 오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기에 결국 퇴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잃었지만 2008년 무렵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분야에서 떠오르는 별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인재들을 계속 외부로부터 채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은 기업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했고 투자자들도 돈을 회수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누구도 위험한 사업에는 더 이상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생산이 연기되면서 사업자금이 거진 다 바닥나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좋은 가십거리를 찾는 미국의 언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기사들도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기 있던 영국의 TV 프로그램이었던 톱 기어에서도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마구 깎아내리며 주행시험에서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도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본사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테슬라 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로알토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은 여기에서 북쪽으로 차로 30-40분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약을 하면 공장 투어도 가능했는데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공장 투어는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점심시간인데 공장이야 당연히 출근을 해야겠지만 실리콘밸리 기업의 대부분은 자택근무라 테슬라 본사도 자택근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걸 보니 아마 테슬라는 자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좀 더 자세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경비석에 계시는 분이 내부 사람만 주차할 수 있고 방문객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쉽지만 여기서 차를 돌려서 나왔습니다. 건물을 찍으러는 나중에 주말에 한 번 더 와봐야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며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지만 점점 파산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 있는 테슬라를 보면서 신경 쇠약에 걸리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본래 일론 머스크의 본업은 테슬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주 로켓 사업인 스페이스X입니다. 테슬라는 본래 머스크에게는 부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자 머스크가 테슬라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서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페이스 역시 자금이 다 떨어져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루 23시간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장시간 일하면서 식습관 탓에 체중도 불규칙하게 오르락내리락했고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아닌가 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2008년 12월 초 앞으로 3주 후인 크리스마스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둘 다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일론 머스크는 나사에서 우주정거장에 화물을 공급할 계약을 발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발주 자금의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 한화로는 1조 원이 넘는 큰 규모라는 소문이 돕니다. 이 당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3차 로켓까지는 실패했지만 극적으로 4차 로켓 발사가 성공하여 이 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을 착륙시킬 수 있다며 관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나사 국장으로 부임했던 마이클 그리핀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일론 머스크의 공격적인 사업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중역들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진척 없이 점차 파산할 수 있는 시점인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기적과 같이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이틀 전인 12월 23일 나사 내부 인사들이 마이클 그리핀 국장을 피해가며 업무를 추진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내는 업체로 선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때 우주정거장에 12차례 로켓을 발사하는 조건으로 무려 16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조 원의 어마어마한 발주 자금을 받게 되었고 머스크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머스크는 이 돈으로 스페이스X를 살리고 스페이스X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테슬라에게 투입하여 테슬라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멀쩡했던 수많은 기업들도 줄도산하는 판에 이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파산 직전이었던 테슬라는 기사회생하여 2009년 초 테슬라의 첫 번째 자동차인 로드스터를 성공적으로 출시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모델 S의 생산 계획의 추진에 박차를 가합니다. 모델 S의 초기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최근 애플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전기차 신생업체인 피스커 오토모티브의 헨릭 피스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스커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머스크는 87만 5천 불, 약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헨릭 피스커에게 모델 S의 디자인을 맡기지만 피스커는 가장 좋은 디자인은 감춰놓고 머스크 몰래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을 찾아다니며 자금을 모아 피스커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업체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2008년 피스커 카르마라는 테슬라에게는 경쟁 차종이 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보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디자인만 받았기에 일론 머스크는 이를 참을 수 없었고 피스커가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받은 100억 원의 돈으로 자기 사업을 창업하는 데 유용했다고 고소합니다. 참고로 해당 소송에서는 피스커가 승소합니다. 이후 머스크는 폭스바겐, 제네럴 모터스를 거쳐 마스다에서 일하고 있던 유명한 독일인 디자이너였던 홀츠하우젠을 2008년 9월 영입하여 모델 S의 디자인을 완전히 트럽게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홀츠하우젠은 현재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저희가 보는 현재 테슬라의 아름답고 날렵한 선의 모든 차량을 디자인한 천재 디자이너입니다.
이 당시에 돈을 절약해야 했기 때문에 홀츠하우젠은 로켓을 만드는 스페이스X의 공장 한 구석에 작업장을 꾸리고 모델 S의 외관을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은 세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벤츠 CLS를 완전히 분해한 후 참고해가며 수석 디자이너 홀츠하우젠이 만든 디자인에 따라 최초 전기차 세단의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의 극도로 간소화된 혁신적인 디자인의 대시보드와 터치스크린, 차체로 들어가 있는 자동차 문의 손잡이 등의 기본 디자인이 모두 이때 홀츠하우젠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은 모델 S의 디자인을 신속하게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교대해가며 24시간 일하였고, 홀츠하우젠이 테슬라에 합류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2009년 3월 테슬라 모델 S의 시제품을 선보이며 언론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비자 수만 명에게 모델 S를 제공하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짓기 위해서는 또다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 S를 본 벤츠를 생산하는 업체였던 다임러가 테슬라 지분 10%를 5천만 달러, 약 600억 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관심이 많은 미국 에너지국도 2010년 1월 테슬라에게 4억 6,5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대출금으로 빌려주기로 합니다. 또한 토요타가 당시 보유했다가 폐쇄를 결정한 공장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대형 유압 프레스기와 도구들도 공짜로 받고 토요타에게 테슬라의 2.5%의 지분을 주고 5천만 불, 약 6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토요타가 이 2.5%의 지분을 지금까지 들고만 있었어도 최근 테슬라의 주가 폭등으로 토요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테슬라의 장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 토요타의 경영진들의 오판으로 토요타는 이 지분을 얼마 지나지 않아 전량 매도합니다. 또한 머스크는 2010년 6월 테슬라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추가로 현금을 확보하고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2012년 6월 테슬라는 팔로알토에서 가까운 프리몬트의 공장에서 최초로 모델 S를 고객들에게 성공적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테슬라가 파산 직전으로 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델 S는 가격이 10만 불, 즉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었지만 실내 장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서비스 센터도 엉망이었으며 테슬라 중고차 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서 테슬라를 재구매해주는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S에 대한 예약은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원하는 공매도 세력들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들어서면서 테슬라는 자금이 또다시 급격하게 떨어져가기 시작했고, 판매량이 늘지 않으면 불과 몇 주 안에 회사가 다시금 부도가 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다급해진 머스크는 인사팀, 디자인센터, 엔지니어링팀, 금융팀 등 영업과 관련 없는 각 부서에 500여 명의 직원을 뽑아 세일즈팀을 만들고 예약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구매 계약을 맺어 돈을 마련해 오라고 급하게 지시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도가 날 시한이 몇 주 앞으로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은행 계좌에는 불과 몇 주만 버틸 수 있는 현금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2013년 4월 절친인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레리 페이지에게 구글이 테슬라를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레리 페이지는 친구인 머스크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머스크는 구글의 테슬라 매각을 결정하면서 혹시나 구글이 나중에 테슬라를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매각 계약서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성공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향후 8년간 자신에게 경영권을 주고 공장 시설을 확충해야 하니 50억 달러, 약 6조 원을 지원해달라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구글의 변호사들은 이거는 구글의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며 즉각 반발하였고 매각 계약서에 대한 사인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테슬라의 매각 예정 금액은 60억 달러, 즉 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600조 원이 넘었으니 만약 이때 구글이 테슬라를 인수했으면 구글은 애플과 아마존을 시가총액에서 가볍게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줍니다. 구글 변호사들이 일론 머스크의 조건에 반발하여 매각 계약서의 사인이 늦어지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머스크가 앞서 각 부서에서 500여 명을 차출하여 세일즈팀을 꾸려 예약자들에게 전화하여 구매 계약을 완료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미친 듯이 일해서 엄청난 판매량을 불과 2주 만에 달성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테슬라 계좌로 물밀듯 들어왔고 테슬라는 부도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납니다. 이후 2013년 5월 테슬라는 판매고 5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6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순수익 1,100만 불, 약 120억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였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주당 30불이었는데 이러한 깜짝 실적 소식에 미친듯이 폭등하여 130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망하기만을 기다리며 온갖 안 좋은 루머와 기사를 내보냈던 공매도 세력들과 펀드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나가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자 소비자들도 테슬라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나는 선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테슬라는 이제 구글에 매각할 필요가 없어져 협상을 철회합니다. 이후 테슬라는 또 잘 나가나 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만 해도 곧 다시 파산할 수 있다는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조차도 트위터에 프로덕션 헬, 즉 생산 지옥이 있다라고 했고 주가는 200불에서 300불대를 거의 1년 넘게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또다시 테슬라가 부도가 나서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월스트리트의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온갖 안 좋은 전망만을 쏟아냈습니다. 국내에 소개된 이 당시 뉴스 기사만 보셔도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부도를 막기 위해 당시 임직원 3만 7천 명 중 거의 9%에 해당하는 3,40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를 조롱하는 뉴스와 트윗을 보며 악플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포드 자동차의 유럽 중동 지역 사장이었던 스티브 암스트롱은 일론 머스크를 조롱하며 트윗을 남겼고 마크 트루비 포드 자동차 부사장은 테슬라 생산 공장을 임시 천막으로 비유하며 일론 머스크를 대놓고 조롱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포드는 시가총액 50빌리언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600빌리언을 넘는 테슬라에 비하면 12분의 1 수준입니다. 오늘 조금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 테슬라의 창업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생방송 팟캐스트에 나와 대마초를 태워서 언론에서 크게 비난을 받았고 2018년 8월 7일에는 상장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혀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관련한 트윗으로 구설수에 올라 또다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십성 높은 이야기만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테슬라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테슬라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왜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지,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창업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현재 테슬라의 재무 상황과 예상 주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31.5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35조 원 규모입니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매출이 116밀리언 달러, 즉 1,400억 원밖에 안 되었지만 10년 사이 350배 매출이 늘었습니다. 순수익은 과거 10년간 계속 적자였지만 작년에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차량 생산량과 실제 판매한 인도 대수를 보시면 2020년 4분기에는 생산과 판매 모두 18만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보유한 현금은 약 2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미래 예상 매출액은 어떠할까요? 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미래의 테슬라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알아봐야 합니다. 즉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냥 막연하게 테슬라는 엄청나게 커질 거야 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미래 5년 후, 10년 후 테슬라의 매출액이 얼마가 될 것이니 주가가 그렇다면 이 정도는 적당하겠구나 라고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올해 테슬라의 예상 매출액은 작년 35조 원에서 약 52% 성장한 48빌리언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54조 원 규모입니다. 이후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여 2030년에는 무려 389빌리언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데 2030년은 너무 멀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131.6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50조 원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흑자로 돌아서서 P 레이시오, 즉 주가 수익 비율로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PSR과 PER 둘 다 2025년 매출액과 EPS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 주가이고 2025년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PSR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PSR은 23.35배입니다. 매출액에 비해 시가총액이 대략 23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도요타, GM, 포드와 같은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을 보시면 PSR이 1이 안 됩니다. 즉 시가총액이 매출액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조 원을 벌어도 내 기업의 가치는 1조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혁신,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태양광 에너지 사업, 스타링크와의 연계로 인한 5G 인터넷 등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는 복합 IT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 사업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미래를 선도해가는 테크 기업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PSR과 대신 비교해보겠습니다. 따라서 PSR을 아마존 수준의 4배, 마이크로소프트 및 페이스북 수준의 10배,
현재 테슬라 수준의 20배를 각각 가정하여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상 주가는 각각 546불, 1365불, 2731불이 나옵니다. PER로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PE 레이시오, 즉 주가 수익 비율은 무려 1112배입니다. 순수익에 비해 기업 가치가 1112배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32배, 아마존의 경우에는 74배, 구글의 경우에는 59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ER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북 수준의 35배, 아마존 수준의 75배,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100배 정도를 넣어보았습니다. 그러면 2025년의 예상 주가는 각각 372불, 798불, 1065불이 나옵니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시면 평균 목표 주가는 641불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1200불입니다. 참고로 아크펀드는 2024년 목표 주가로 1400불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보유, 스마트 컨센서스도 보유, 톰슨 로이터스는 보유 13명, 매수 6명, 강력 매수 7명, 매도 4명, 언더퍼폼 6명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아크펀드의 테슬라 보유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크펀드의 테슬라 보유 주식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11일 기준으로 543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약 4조 원 규모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크펀드가 테슬라의 최대 주주인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크펀드는 탑10 최대 주주에 끼지 못합니다. 1대 주주는 뱅가드이고 블랙록이 3대 주주, 베일리 기포드가 5번째로 많은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까지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적과도 같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연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전기차 시대를 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기존의 내연기관차만 타고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전기차 시대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더욱더 큰 기대를 하게 해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